이번 강의는 2026년입니다. 2026년 정기검정 1회인데요. 2026년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 시행된 내용입니다. 달수로 말하면 몇 달? 2달 동안 시행했어요. 사실 저는 이거에서 가장 불만이 많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왜? 시험은요 1회라 그러면 딱 한 번으로 해가지고 응시하는 3만 명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근데 틀립니다. 오전에 본 사람도 틀리고 오후에 본 사람도 틀리고 옆 사람도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아는 문제가 있는데 옆 사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공부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나 누가 머리를 쓴 건지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달수로 2달 동안 봤어요. 그럼 2달 동안 보는 예를 들어 60회 문제를 다 책에 실을 수 있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3만 명은 아니더라도 한 3천 명 이상이 저한테 보내준 내용을 가지고 공통 분모를 다 거쳐서 공통적인 것 중에서 한매 최소 공배수라 그러네요. 최소 공약수를 선택해서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복귀한 문제. 그래서 이거는 복귀한 문제지만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본 문제는 보건 문제 및 보건 문제까지 해놓고 이거 뭐 밑자를 또 해놨어요. 예적이 예상 적중 문제로 실제 문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요? 2026년에 2회 때 똑같이 나오는 게 최고의 기출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26년요 2회 시험이 언제 있냐 그랬더니 5월 9일에서부터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5월 9일에서요. 요거는 한 달 안에 쳐요. 5월 9일에서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럼 5월 29일까지니까 요거는 20일 동안 시험을 보내요. 그죠? 20일 동안. 이 안에 이제 2회를 보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때 이제 2회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때 5월 9일 날 보는 사람이나 5월 10일 날 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가 그대로 적중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회 문제이기 때문에 2회 시험 보실 분은 반드시 이 문제를 보고 가시는 것이 최근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요 1회 때는 이 문제가 나왔는데 2회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 바로 이걸 이제 공통분모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요 1월 30일부터 3월 3일 날 본 문제를 복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인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산업안전기사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또 뭐하고 동일하다? 건설안전기사와 문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1과목, 2과목, 6과목이에요. 1, 2, 6과목은요. 이것은 산업안전에는 건설공사안전관리가 6과목이라 했지만 그 다음에 산업안전 6과목 제가 이제 건설안전 얼마요? 5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이 건설안전에 동일하다. 2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도 건설안전에서 동일하다. 산업안전기사는 6과목 건설공사안전관리, 건설안전기사 5과목 건설공사안전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을 합격하든지 건설안전기사를 합격하든지 둘 중에 뭐를 먼저 합격하셨대요?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험이 참 좋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도랑치고 가재를 잡습니다. 일석이조죠. 또 마당을 쓰면 뭐가 나와요? 동전이 떨어져 있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과목은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는 어떻게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언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을 바로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명령하는 거예요. 야, 안전관리자 정수 이상으로 한 명 더 증언해서 해라. 그러지 않으면 또 교체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체해야 되고 왜 증언을 시켜야 될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이 이유는요. 학문적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 바로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해당되냐고 할 때 바로 요런 4가지에 해당돼요. 어떤 내용이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 몇 배? 2배 이상일 때. 예를 들어 A 사업장과 B 사업장 같은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에서 A 제조업보다 몇 배? 2배 이상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안전관리자를 교체해라. 또 아니면 안전관리자 한 명 더 증원해라. 이렇게 명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중대재해가 몇 건? 2건 이상 발생할 때입니다. 그리고 2건이라는 것은 2건입니다. 2건. 그 다음에 관리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몇 개월?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그 다음에요. 하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 연간 몇 명? 3명 이상 발생. 요런 4가지 일대를 가지고 우리는 안전관리자를 증원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 이 경우는요. 특히 실기 어디에? 필답형의 단골 손님입니다. 제가요. 금방 강의 직전에 수없이 문자를 통한 사람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 같은 업종 평균 제휴율 2배 이상일 때 이게 이제 실기 필답형 시험이면요. 평균 연간 제휴율이 평균 제휴율 2배 이상인데 요거와 요것만 쓰면 정답으로 인정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책에는 그렇게 했대요. 내가 어떤 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랬더니 합격됐다. 그런 게 혹시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분이요. 책은 어떻게 이쪽 저쪽 만들어가 AI의 도움을 받았지 누구 도움을 받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분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질문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요. 그분이 시험장에 가서 감독을 한번 해봤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된다면 혹시 채점이라도 한번 해봤냐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문제 검토를 한번 해보셨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정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무에 물음표를 3개 나가 교수님은 채점 해보셨습니까? 출제해보셨습니까? 해봤다. 지금 한 건 아니지만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오직 하면 검토위원회를 뭐 할때 채점위원 내가 위원장을 했어요. 근거가 하나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거 10년 지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대한민국 누가 가장 먼저 썼느냐? 먼저 쓴 게 아니고 최초로 제가 썼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러잖아요. 창조자를 욕하지는 마라. 존경하지는 않더라도. 근데 지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이거 제가 하는 말이요. 정답이다. 모범답합니다. 제가 항의하라 그랬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근데 여러분 신뢰하지 또 그거 반대로. 그럼 이런 거는 다 안 했어. 출제도 안 해보고 채점도 안 해보고 감독도 안 해보고 검토도 못 해봤다면 혹시라도 수험 이래 책에 혹시 저자 전화번호라도 들어있는 책이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밤늦 깨고 때로는 일요일 날도 전화하는 사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뢰를 못하고요. 책을 아주 비교해보고 있어요. 물론 비교해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거 강의와 내용과 이런 면에서 정제수보다 1%라도 잘하면 그 책을 사십시오. 그 강의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지. 아, 새하출 받아서 책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렇게 반드시 법은 특별한 물론 이게 바꿨을 수도 있어요. 해당 사업장 연간 제휴율 같은 업종 평균적 2배 이상을 가지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평균 제휴율 업종 뭐 2배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줄였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교육에는 몇 단계가 있다? 4단계가 있다. 준비 단계, 제시 단계, 적용 단계, 평가 단계. 그거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자고. 이제 벌써 해설을 먼저 봤으니까. 중대재해가 연간 몇 건? 여기 있잖아. 연간 2건이니까 2건보다 얘가 많으니까 당연히 교체하거나 명령해야 되죠. 맞아요. 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맞죠. 그 다음에 셋째, 안전관리자가 요봐. 뭐라고? 질병 외, 요거는 이렇게 굳이 한단 바깥 외자를 써요. 질병 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던 요걸 잘 봐야 돼. 관리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요거 헷갈린데 질병 외에 또 뭐라고 요 외가 뭐요? 다른 이유잖아. 그 밖의 사유로 몇 개 6개월이나 역시 얼마 3개월 넘잖아. 요 사이 같은 뭐 아기를 돌본다 이런 거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죠. 그 다음 4번 해당 사업자 연간 제율이 전체 평균 제율 그런 말 있나 없나? 평균 제율이 없어. 해당 사업장에 반드시 연간 제율이 같은 업종 평균 몇 배? 2배 이상이 있대. 요거. 그래서 실제 이 4번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없고 해당 명령에 증원하거나 교체 명령에 있다 없다? 없어. 요게 바로 답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반드시 법은 법대로 써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은요. 당연히 우리 교재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등록 직무원 교체 임명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는 최우선이 학문이 아니에요. 뭐? 법입니다. 법을 하고요. 두 번째가 학문이에요. 세 번째가 현장과 일상적으로 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여러분이요. 요사이 AI 힘을 빌려가지고 안전관리자 직무원 교체 임명 명령 내용 딱 치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게 더 많아. AI는 아직도 2026년에 시행되는 법을 얘들을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엉터리를 보고 질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드시 어디 책과 저와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보니까요. 이제 매슬로우입니다. 매슬로우는요. 욕구 단계 중 이론 중 자기 보존에 관한 안전 욕구는 몇 단계냐 하면 둘 다 해도 되지만 안전 욕구 그러면 우리는 2단계. 저 매슬로우는 정말 위대하다. 색깔이 우리하고 똑같나? 아니에요. 까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 와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마슬로우 욕구를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슬로우 욕구 몇 단계? 안전 욕구는 2단계다. 벌써 알죠? 그러면요. 2단계 2번 했고 마슬로우 욕구의 단계 이론은 5가지 단계가 있다. 1단계는 생존 욕구, 2단계는 안전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 4단계는 존경 욕구, 5단계는 뭐요? 자아실현 욕구다.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는 욕구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돼.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죠? 누구에게나 아이디어가 있다 없다. 바로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스토밍. 반드시 여러분도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 안전욕구였습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보니까 참가자가요. 다수인 경우에 엄청 많은 경우에 누구나 다 참 전원을 토의에 참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데 다수인 소집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시키는 걸 66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6개 나누는 가지고 뭐냐 하면 요걸 가지고 세션이라고 원래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66회라는 이제 버즈 세션은 버즈라는 말은요. 벌이요 막 이글 왕왕왕왕 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명씩 나눠 놓으니까 6명씩 막 떠드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버즈 세션이라고 답은 3번이고요. 포럼은 이런 거잖아요. 포럼은 이제 곧 2026년이니까 6월 3일 날 원래 선거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이건 선거가 아니고 6월 3일 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선거하면 지금 포럼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런 거 가지고 다수의 인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노? 그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토론하는 거 가지고 포럼이라고 한다. 그럼 가장 많은 인원이 하는 게 포럼이에요. 그 다음 이것도 비슷한 건데 심포지엄은요 알아둘 게 있어요. 포럼은 반드시 유인물을 나눠주고 심포지엄은 유인물 없이 사람이 앞에서 발표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심포지엄이라.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요. 포럼과 심포지엄 구분하는 것은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나누어준다 그러면 답이 뭐예요? 포럼. 그 말이 없고 다수의 인원 그러면 심포지엄입니다. 그 다음 패널 디스커션은요. 패널은 우리 왜 방송국에 이제 토론 몇 명이 이제 패널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걸 패널 디스커션이라고 한다. 또 디스커션이라는 것은요. 뭐 그냥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적당한 내용 이런 걸 디스커션 하자 그래서 특히 대학원 이상 수업할 때 이제 교수들이 많이 써먹는 말이죠. 야, 오늘은 그냥 디스커션 하자. 적당히 너 아는 것 좀 얘기해라. 이런 뜻이 디스커션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버즈 세션이다. 그 다음요. 네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제 얘가
네 번째 문제는요. 산업안전 역시 보건법정상입니다.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교육시간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상시 작업이며 이런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데 보자고. 특별교육은요. 우리는 39개 직종이 있죠. 39개 직종인데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어떻게? 16시간 이상 하는 게 맞잖아요. 두 번째, 채용시 교육은 누구나 다 몇 시간 한다? 상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다. 작업 내용 변경 시도 2시간 이상 맞아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입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라 근데 우선 이게 없어. 매 분기라는 말은 없다. 물론 뭐가 있어요? 매 반기 몇 시간? 6시간 이상. 그리고 그게 틀렸잖아. 특히 이 내용은 실기 필답형의 전체적인 내용을 쓰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갈로속으로 나와요. 또 이거는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무조건 여러분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걸 보자고. 정기교육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 사무직 종사 근로자 몇 시간? 매 반기 6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도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역시 사무직과 동일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무직하고 동일하게 본다. 그 다음에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또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도 연간 몇 시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다음에 채용시 교육은요.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은 8시간 이상. 그 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일용 근로자 제외한 사람들은 2시간 이상. 그 다음 특별교육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특별한 여기 요거 먼저 보기 특별한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놨는데 특별교육은요. 조건이 없으면 대개 16시간 이상이라는 걸 알아두고 요거는 뭐냐고 별표 5 제1의 라목중 제39호 요거야. 이거 앞에 필요 없어. 타워 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 유일하게 몇 시간? 8시간. 우리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몇 가지 종류 39개 직종이 있어요. 그 중에 타워 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몇 시간 있다? 8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걸 그것만 차이고 나머지는 다 16시간. 또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제 옆에 보이겠죠. 뭐가 있어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몇 시간 이상? 이거는 연간 이런 거 없어. 평생 동안 현재법으로서는 4시간 이상만 받으면 된다. 보자. 그게 있겠죠. 여기 이제. 여기 있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건설일용 근로자는 4시간 이상. 이거는 현재 좀 모순점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요. 보수가 없어요. 한 번만 받으면 평생 동안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모순점이 있지만 현재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5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중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알아둘 게 있어. 관리감독자가 나오든지 근로자가 나오든지 관계없어. 거의 다 동일해. 필기 때는 물론 문제가 안 돼. 실기 때도 한 5개만 알아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근데 사실 필기 시험에는 단 이런 단서가 필요 없어요. 왜? 벌써 이 단서라는 것은 1, 2, 3, 4가 벌써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인데 우선 산업안전제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면 이 제도라는 것은요 일종의 법이에요. 이 제도에 관한 사항, 룰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할까 필요하고 물론 필요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 하냐 그러면 정부예요. 정부가 하는 거다. 답이 벌써 보였어요. 이거 1번. 두 번째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해야 됩니다. 셋째,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에 관해서 해야 됩니다. 표준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됩니다. 그럼 밑에 보자고 답은 1번인데요.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무려 13가지예요. 보세요.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갈로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폭염, 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개, 폭언 등의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요 7가지는 요 뒤에 더 있지만 알아도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도
이거 하고 있죠. 두 번째, 관리 감독자예요. 신규 채용할 때도 이 교육을 합니다. 또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도 해. 근로자 채용 시에도 이거 해. 그러니까 이거 7가지만 알아놓으면 어떤 교육 내용을 쓰셔야 해도 역시 뭐다?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요. 8번째, 작업공정 유해위험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9번째,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10번째, 표준안전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11번째,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및 강의 능력, 안전보건구의 능력 배양이 여기 와요. 뭐야? 능력 이래 나오는데 여러분도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도 모든 일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이게 항상 잘 써요. 능력이라는 거 A는 뭐다? KS다. 내가 A급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뭐다? 한국 산업표준규격 또는 한국공업규격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뭔 급이다? A급이에요. 그러니까 A는 뭐라 그랬죠? 어빌리티, 능력은요. K는 지식, 날이잖아요. 그죠? S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A급이 되기 위해서는 KS다. 뭐 이런 얘기를, 이건 어디 나와요?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에서 능력이란 스킬 곱하기 지식 또는 KS, 지식 곱하기는 무엇을 해야 된다. 꼭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장 관리 감독자도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번째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긴급 조치에 관해서 13번째 그 밖의 관리 감독의 직무에 관한 이 13가지가 바로 우리 관리 감독자의 정기 안전 보건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51번째인데요. 51번째가 아니고 이렇게 헷갈립니다. 6번은요. 적성 요인에 있어 직업 적성을 검사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건데 우리 직업 적성은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적성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첫째는 있잖아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지능이잖아요. 지능은요 사실 IQ인데 이것도 해당되냐 안 되냐 근데 반드시 직업 적성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 심리학자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촉각 적응이에요. 촉각은 뭐요? 반으로 찌르겠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잘 모르는 삼각형. 그 다음에 형태식별 능력. 형태는 뭐요? 동그라미를 가지고 사각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걸 형태식별. 그 다음 운동 속도 이런 거.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이런 건 뭐냐 하면 잘 모르면 2번을 해놓고 한번 삼각형을 한번 해보자고. 보니까 적성검, 직업 적성검, 이거는 일반 적성검사, 반드시 직업이에요. 직업 적성검사는 피검사자의 계획적 특징인 적성과 직업의 특성을 대응시키는 겁니다. 직업 적성은 개인의 적성이나 기질과 특정 직종 또는 직업의 직무 수행 요구에 활동하는 관계를 말 개인의 진로 개발, 국직 활동에 유용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 적성 검사로는요. 일반 적성 검사, GATB, 여러분은 이제 그 회사 가면 이런 거 해요. 또 괜찮은 회사기보다는 대기업은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 적성 검사라고 하죠. DAT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산업 적성 검사, FIT도 해요. 등이 있는가 하면 ESS, 고용 적성 검사 등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능이에요. 지능. 그 여기에 반드시 적성 검사할 때 IQ가 얼마 이걸 대체적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습 능력 및 원리 이해 능력 이거 가지고 지능에는 추리 판단 능력 이게 주로 되고 어느 능력은요 단어의 뜻과 함께 그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인데 전부 뭐라고 금방 능력이에요.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빠르고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이거는요 이 내용은 우리가 77쪽에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바로 뭐냐 그러면 다 여기가 일체 뭐야 능력 근데 운동 속도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 특히 운동 속도는 운동하는 것도 운동 속도지만 특히 그 운전사를 고용할 때도 이걸 엄청 많이 참조합니다. 답은 촉각 능력은 손가락의 감각, 바늘침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이거는 응용적인 문제고 사실 이거는 바로 딱 이 문제를 보지 않고 가면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체크리스트는 이래요. 그냥 체크자라 그죠. 체크리스트 이랬어요. 리스트. 근데 이거 옛날에는요. 지금 말하기 어려운데 차트라고 해요. 차트. 병원 가면 있잖아요. 다 의사가 이렇게 특히 대학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아침에 그 한 바퀴 이렇게 그 대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주임 교수가 인턴들을 데리고 이제 한 바퀴 돌죠. 돌면서
뒤에 이제 따라다니는 뭐 이렇게 인턴이나 전문의 과정의 학생들은 전부 다 이렇게 차트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 우리 안전점검에도 이게 원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또 이런 건 체크리스트 어디 가면 있냐 그러면 제가 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도 딱 돼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물기 상태, 뭐 또 뭐 화장실 뭐 상태, 종이 상태 이런 게가 딱 해가 요사이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어떤 데 가면 이렇게 가면 뭐냐 하면 뭐 이렇게 펜으로 가지고 체크를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야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엄청 큰 병원에 갔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전자칠판에 보는 자석 있잖아요. 월요일날 자석을 가지고 여기 딱딱 붙여놨더라. 그럼 다음에 또 체크를 요래 하는 거야. 와, 그래서 이런 거 한 수 배웠다는 거죠. 바로 이거 체크리스트가 이런 거다. 그럼 체크리스트에요. 포함돼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뭘 점검할 거냐 그러죠. 화장실이나 세면대에 뭐 하잖아. 점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점검 부분 어디에 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어디에 하냐 하면 뭐 예를 들어 기계기구라 그러면 어디에 점검하죠. 그 다음 점검 방법은요. 수시 점검했던 점검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점검 목적은 이게 여기에 이제 이 점검 목적은요. 체크리스트 전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거는 엄청 강의적으로 할 때 체크리스트 왜 해? 이런 거는 할 때 여기 뭐야? 체크리스트에 포함돼야 할 사실 아닌 것은 이거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체크리스트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하겠죠. 물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뭐 사법고시라든지 또 저런 거에서 수능에서는 이게 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뭐 거기까지 따지지 않죠. 여기서는 점검 목적은 가장 강의적일 때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한번 보죠,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보면 이렇게 많이 했어요. 몇 가지, 6가지입니다. 바로 체크리스트에는 점검 대상, 점검 부분을 가지고 점검 개성, 점검 항목입니다. 점검 내용에는 마모, 균열, 부식, 파손, 변형 역시 점검 항목을 가지고 점검 내용이라고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점검 주기 또는 기간, 점검 시기를 말하고 그 다음 점검 방법입니다. 유관, 기능, 기기, 정밀고요. 판정 기준입니다. 안전검사 기준, 법령에 의한 기준, 케이스 기준. 조치사항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들. 여기 뭐가 없다? 지금 한 점검 목적은 없잖아요. 그죠? 답은 바로 우리 점검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8번째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의체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간란에 알맞는 내용인 건데 도급이는요. 도급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남에게 뭘 빌리는 게 도급이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새들을 산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면 그 사람한테 내가 도급업자가 되잖아. 빌려 쓰는 사람이 도급인이 되는 거예요.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인이 되고 이 사람이 빌려받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구성 얘가 어쩌면 주인이 되고 얘는 임대업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급인을 구성하는 안전 및 보건의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뭐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보존해야 하면 반드시 뭐냐 하면 월이면 월. 그 여기 알아둘 것은요. 헷갈리기 쉬운데 이 문제도 먼저 왜 답을 보고자 하냐 그러면 반드시 협의체는요. 여기 있어요. 협의체는 도급인이라든지 수급인 전원을 구성하는데 알아둘 것은요. 협의체는 이렇게 5가지 했는데 여기서 협의체는 반드시 알아둘 게 있어요. 3, 2, 6도 아니고 도급인과 수급협의체는 자주자주 만나는 게 이익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1개월마다 하는 걸로 돼 있거든, 매월. 그럼 요거 이제 답이 1인데 여기 보자고.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보존해야 돼요. 또 이런 회의 서류는요, 또 2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도급인, 수급인의 전원을 구성하고 협의체는 다음과 같고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그러면 작업의 시작 시간. 이게 문제거든요. 8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도급업체는 8시간, 수급업체는 9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여기 우리 세한출판사에 새해를 들어 살고 있는데 새해 8시 반에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8시 반에 같이 해야 돼. 같은 문을 들어보면 가급적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시 위험이 있는 대피 방법. 작업장에서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른 거 요만은 이제 몰라도 되죠. 작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그럼 요걸 이제 그 실기 필답형이 나왔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해야 될 사항 3가지를 쓰라 그러면 요걸 쓰고 싶어요. 4번.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험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인데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작업장에서 법 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이렇게 써도 좋고 또 자신이 있으면 산업안전보험법에 또 요거는 이제 요런 거는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거. 법 36조에 따라 이거는 이제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번째,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을 작업 공정히 조정. 우리 답은 바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실기 필답형 시험. 특히 이 내용은요, 이번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이 한 문제뿐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 적중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째인데, 9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예요, 중대재해. 이 중대재해 범위라는 건 중대재해 몇 가지? 3가지 있잖아요. 우리 일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중대재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 명만 사망자가 발생하는 죄가 바로요. 한 명만 사망자가 발생해도 무슨 재해? 중대재해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1개월 이름만 하려면 이제 답이 될 거가 아니에요. 벌써 틀렸던 것 같죠? 1개월 이상 요하는 부상이 동시에 몇 명? 바로 1개월 이상이 아니고 이런 건 없죠. 3개월 이상 요양을 부상이 동시에 몇 명? 2명 이상 발생. 벌써 뭐요? 틀렸어요. 답이요. 그러나 끝까지 읽어본다. 세 번째 나오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시에 몇 명? 3명 이상 발생한 죄. 맞죠? 10명의 직업성 질병 동시에 발생한 죄.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틀렸고 1번, 3번, 4번은 중대재해 3가지에 포함된다. 이것도 역시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 필답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바로 밑에 해설 또 동일하게 했습니다. 10번째입니다. 근로자가요 1000명 이상의 대규모입니다. 야, 대단한 회사죠.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조직은 안전관리 조직 몇 가지 있다? 3가지밖에 없어. 직계식, 다른 말 하면 라인식이죠. 이 라인식 조직은 100명 미만입니다. 100명 미만의 소규모라고 하는데 사실 소규모 아니에요. 100명. 어쨌든 우리 안전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이 적합한 조직이고요. 참모식은 스텝이잖아, 그죠? 바로 100명에서 1000명 미만이야. 1000명 미만을 말하는. 그 다음에 직계 참모식 조직이죠. 그게 답이죠. 이거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적합한 조직이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해설 역시요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11번째입니다. 연간 근로자가요 1000명이에요. 공장의 도수율이 10인 경우 도수율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빈도율이라고 하죠. 10인 경우 연간 발생한 재해 건수는 몇 건인가 근데 알아들을 거. 우선 도수율 공식을 알면 돼요. 도수율 공식은 바로 연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선. 근데 뭘 구하라고 하면 재해 건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도수율이 나왔어요. 그러나 연근로시간수는 1000명이고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연간 몇 시간? 2400시간. 10의 6성이니까요. 사실 얘가 이거 구하니까 이거는 간단하죠. 사실 10의 6성이 우선 여기서 먼저 해갔대요. 공이 5개니까 여기는 뭐 10밖에 안 남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어떻게 해? 그럼 얘가 일로 오고 다 일로 오면 어떻게 해? 10분의 240이 되니까 한 개 없으니까 답은 얼마? 24건이 바로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다. 또 연천인율은요 단 2400일 때는 도수율 곱하기 2.4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요. 교육계획 수립 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근데 사실은 교육계획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수립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업체에서 요구사항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각각 의뢰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그 집에 가서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요구사항에 따라야 되는데요. 따라야 돼요.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구사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여기 있네. 교육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로서. 보니까 교육계획 수립 추진 순서에 교육의 필요점을 발견한다. 그 필요점이 뭐냐 그러면 회사의 요구사항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대상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결정, 교육 준비하고 교육 실시하고 마지막에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요, 13번째입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는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이건 뭐냐고 우리는 PL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조물 책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이라는 것은요, 결함 제조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손해가 발생한 제조업자, 판매업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 PL법은요, 유럽에서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일본도 1960에 70년대부터 사회문제대 소비자의 위험 부담 시대에서 판매자 위험 부담 시대로 변환이 됐어요. 제조업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함 제조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바로 제조물을 만든 사람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PL법 세 가지요. 그 다음에 하인리입니다. 보기만 봐도 저는 감동하고 눈물이 난다 그래. 이 하인리는 아시잖아요. 그죠? 보험 설계사, 그 설계사로서 미국에요. 자기의 이제 직원이라 그러나요? 고객 계약자들을 분석해서 이제 제 손실을 분석했는데, 그걸 하고 이 사람이 유명세를 띠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하인리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석사, 박사 논문을 하인리의 제의를 써가지고 제가 좀 뻥을 치면 5,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하인리는요, 우리는 우선 아는 1대4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직접비와 간접비다. 직접비는 간접비의 4배가 된다 그러는데, 재해손실 산정비 직접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런데 직업재할급여비, 간병급여비, 생산손실, 이거 생산손실에 대한 건 직접비가 아니고 어떻게 간접비에 하고 장애급여비 등기다. 답은 바로 3번인데 보겠습니다. 해설을. 직접비와 간접비 그런데, 직접비는요, 다 빗자가 들어가야 돼 원래. 요양급여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비,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애, 기타 비용인데, 여기요, 간접비는 여기에 제외한 모든 거에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임금 손실, 기타 손실.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면 얘가 한 4배가 된다는 거. 사실 4배도 더 들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요, 15번째입니다. 안전교육 방법 중 강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 하고 있는 제가 강의예요. 강의법이요. 강의법은요, 단기간의 교육 시간 내에 비교적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맞아요. 다수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교육할 수. 제가요, 세계 최대 3대 자동차 회사예요. 첫 번째 그분들하고 요건데 200명이 강의실에 들어오겠다고. 내가 200명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뭐 이럴 때 울산 공장에 7만 명 다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 한 번에 얼마씩 하냐? 강당에서 250명 또는 350명 들어오고요. 전국이에요. 제주도, 서울, 줌 강의로 그대로 해가지고 한 번에 4,500명씩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옛날에 많이 할 때는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한 번에요, 내가 10,000명 강의했다 그러면 뻥치고 있는, 뻥 아닙니다. 어디에? 지금은 GM으로 바뀌었는데요. 인천에 가면 대우자동차가 있을 때, 대우자동차 아침에요, 관리감독대 교육할 때 8시부터 9시까지 10,000명이 어디 들어가느냐? 식당에서 교육합니다. 거기는요, 한 안전관리자가 제가 딱 들어가면 완전히 군대에 열병하는 같이 쫙 서 있습니다. 한 40명씩. 그런데도 교육을 했는데 지금 뭐 잘 안 불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가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교육 방법에 비해 수강자의 참여가 제약되어 있어. 이게 제약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뭐 이렇게 확실하게 잘 못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제약됩니다. 다른 교육. 수강자의 개개인 학습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못해. 10,000명이 어떻게 그 사람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게 강의법에 대한 단점이기도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의법, 제가 표현드려요. 강의법은요, 그야말로 제가 이렇게 읽는 것, 그야말로 저 책을 그대로 교사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진행되는 수업 방법이고요. 여기 똑같은 제가 하는 말, 교사의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학생들의 뛰어난 청취 능력이, 필기 능력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강사만 교육의 3요소 뭐예요? 주체, 객체, 매개체인데, 주체인 강사만요, 뛰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뛰어나야 되나? 학생들이에요. 이거 객체인 학생들도 뛰어나야 돼요. 또 매개체도 바로 필기 능력이, 매개체가 뭐 책도 우수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교육의 3요소.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강의법을 통해서 교사의 가치관 등이 학생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참 그래서 훌륭한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요, 쉽지 않다.
저는 그랬잖아요. 정지수보다 정지수 능력이 우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 건설안전인데 더 잘 가르치거나 더 우수한 책이 있다면 꼭 그 책을 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16번째입니다. 16번째는요. 다음 제 사례에서 기인물에 해당하는 것은 근데 기인물은 뭐예요? 기인이 아니고 재해의 원인이 되는 물건이나 물체를 뭐라 하나? 기인물이라고. 보기에서 기계작업에 배치된 작업자가요. 반장은 지시를 받기 전에 정지된 선반을 운전시키면서 변속 치차의 덮개를 벗겨내고 치차를 저속, 치차라는 말은 우리 뭐냐면 기어를 말 기어. 덮개를 저속으로 치차를 저속 운전으로 급유로 하려고 할 때 오른손이 역시 변속 기어에 맞물려 손가락에 절단되었다.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것은 뭐냐? 기인물은요 반드시 뭐냐 하면 재해의 원인이 된 물건이나 물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큰 걸 보면 돼. 기계 작업에 배치된 작업자가 지시를 받기 전에 정지된 이 선반이라는 거 이걸 자꾸 모르면 안 돼. 선반은요 이게 금속을 가공하는 기계예요. 기계인데 이게 영어로 쓰면 라더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게냐면 둥근 공작물을 깎는 기계입니다. 이게 쇠 깎는 둥근 쇠 깎는 기계인데 그럼 여기 뭐냐 그러면 기계 작업 이건 전체적인 공장을 넣으면 배치된 작업자가 반장의 지시를 받기 전에 멈춰 있는 선반을 운전시키면서 그러니까 선반이니까 얘가 원인이 선반이라는 거 없으면 뭐도 없다. 치차도 없을 그럼 선반을 운전하면서 덮개를 벗겨내고 치차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급유를 하려고 할 때 오른손이 기어에 물려들어. 그럼 여기서 알아두게 우리는 가해물은 어디서 가해물은 벌써 뭐예요? 치차라는 걸 알 수 있어. 가해물은 요게 뭐냐 변속 치차가 뭐가 돼요? 가해물이 되겠죠. 가해물. 그럼 얘 앞에 원인이 된 것은 뭐가 있어? 바로 이게 선반이잖아요. 기계가 기인된 물건이란 물체 선반이 기인물이 되겠죠. 사고 형태는요.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어와 기어에 이렇게 여기서 물려 들어가잖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협착인데 굳이 이제 위험점의 종류를 분석할 때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 물체와 사람과의 접촉 현상을 가지고 여기는 재해 종류는 뭐냐 그러면 재해 형태는 협착이라 그래요. 협착. 여기 기어와 롤러와 여기에 형성되는 협착이 형성되는 위험점의 종류는 뭐냐 바로 이거 가지고 물림점이라고 물려 들어간다. 이 차이를 꼭 이거는 협착이라는 것은 재해 형태의 종류고 가장 위험점에 분류를 할 때는 물림점이라고 분류한다. 답은 바로 몇 번? 선반이었습니다. 여기 해놨는데 선반은요 가공할 공정을 고정부에 물려 고정한 다음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공구를 대어 가공하는 공작기 그래서 주로 둥근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를 가지고 우리는 선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주의입니다. 어테이션이에요. 주의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는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의는 고도의 주의는요 장시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눈이 두 개가 있어요. 눈이 두 개. 바로 고도의 주의는 여기만 집중해라. 근데 집중이 되나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하기 어렵고요.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은 주의 약해. 당 보세요. 이 지점에 눈이 가 있으면 당연히 이쪽은 어떻게 좌우측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최고의 주의 집중 의식의 가행 상태에서 가능하다. 가행하면요 돌발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왜 일본 사람의 스즈키가 한 것은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주의의 단계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3단계죠. 3단계. 가장 주의가 좋은 것은 0.999%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은 바로 로마자 3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4단계, 여기는 바로 뭐냐 그러면 4단계는 뭐요? 의식의 가행 상태, 돌발 상태가 됩니다. 여러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 현란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더라도 옆에서 뭐 이렇게 스트릿거리 춤을 춘다 그러면 그쪽에 눈이 간다 이런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주의는요 세 가지 특성 이것만은 좀 알아들어서 이걸 모르더라도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여기 답이 항상 주의의 세 가지 특성이 아닌 것은 뭐 정진성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실기 때도 주의의 특성 세 가지를 써라 하면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을 다른 말로 단속성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요 여기 조금 더 설명을 해놨는데 봐요. 여기 있어요. 가긴장 상태 여기 해놨죠. 목전어 상태에
놀라 거기에 주의를 빼앗기거나 조작을 잘못하는 여러 에러 행동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걸 가지고 당황 또는 패닉 상태라 그러죠. 일본어 의학자 하시모토 쿠니테가 제시한 내용인데 바로 가잉 상태는 4단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18번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 지도의 원리입니다. 학습 지도의 원리.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는 학습 활동을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건 뭐냐면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오로지 A라는 사람이 한정돼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 요구 오로지 어쩌면 한 사람한테 하는 건 이건 개인 지도예요. 학습자가 지니는 각자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만한 학습 활동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원리는 뭐 봐요? 개인지 답이 보이잖아. 바로 개별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요. 학습 지도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여러 가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19번째인데 방진 마스크 사용 조건 중 산소 농도가 최소 기준 오른 것은 알아둘 게 있어요. 지구상에는요. 산소가 질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맞게 배열 하면 산소가 21%, 질소가 얼마? 79%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18% 미만이 될 때 우리는 산소 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사용 조건 산소 농도가 최소 기준으로 오른 것은 반드시 18% 이상이 돼야만이 방진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실제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기 작업형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적정한 공기라 그러면 산소의 농도 우리가 몇 퍼센트냐 반드시 18% 이상. 그 다음에 그 18% 그럼 이상이 돼도 또 미만이 돼도 얼마? 23.5. 23.5 이상이 돼버리면요. 얘가 질소를 다 파먹어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23.5 미만이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요. 1.5%입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농도는요. 30ppm 미만, 30ppm 미만, 항아수소의 농도는 얼마냐 그러면 반드시 10ppm 미만인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드디어 우리 20번째 문제. 20번째는 재사례 연구 순서로 옳은 것은 갈로 썩기 같지만 우리 알아둘 거예요. 재사례는요, 첫째 뭐가 반드시 재상황의 파악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순서입니다. 재상황이 파악됐으면요, 1단계는 뭐냐면 반드시 팩트가 있냐 없나 사실의 확인을 찾아요. 그럼 벌써 없어요. 사실의 확인 1단계 사실의 확인. 그럼 사실의 확인돼서 2단계를 뭐냐면 문제점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사실의 확인, 문제점 발견. 이게 바로 2단계. 3단계는요. 바로 근본적 문제점에 의해서 4단계는요. 대책 수립이죠. 대책 수립. 그럼 이게 4단계. 답이 어디에서? 바로 이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의 연구 순서는요. 1단계 사실의 확인, 2단계 문제점 발견, 3단계 근본적 문제 결정, 4단계 대책 수립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2026년 1회입니다. 반드시 2026년 2회 시험 보실 분은 꼭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첫 번째 과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2회 보실 분은 꼭 참조하시면 아마도 안전하게 합격하실 겁니다. 두 번째 과목은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가 나올 겁니다.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에서도 여러분의 만점 합격을 위한 강의는 계속 되겠습니다.